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룸은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은 해병대 수사단 자체 보고서엔 적시돼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갑자기 통째로 빠진 겁니다. 국방부는 최상병의 무리한 수색에 나서게 된 것과 사단장의 역할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걸 그 이유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녹취 파일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이 파일 속엔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색 작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현장 지휘관이 상부의 보고나 승인 없이 여단장의 지시에 반하여 물속에서 작전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확보한 녹취에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최상병 실종 사고 하루 전날 현장 주의를 맡은 포대장은 여단장에게 폭우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물질 상황이 좀 어떠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잠깐 차에 타 있어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단장은 사단장의 의사 때문에 당장 철수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정식으로 철수시키는 네.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네. 이게 첫날부터 알잖아. 예예.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 갈 거다. 첫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방부는 일부 과실은 있지만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재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해당 녹취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여단장이 마침 함께 위치하고 있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해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의견은 제시했지만 명령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런 의혹들 하나하나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당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조국 혁신당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의혹과 무관하다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자료 회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최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3명 중 2명이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상병 특검법이 영수회담 의제에도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이 비서관을 곧바로 직무 배제하고 진상조사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등장했다면서 이시원이란 이름이 이 사건 배후의 정점이 어디인지 지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 내선 공수처가 이 비서관을 당장 조사하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무관하다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련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견이 있는 사안일수록 더 숙고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질 것 같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은 여전히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 그러자 듣겠다던 대통령실 주변에서도 언짢아 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 2차 실무협의가 예정돼 있긴 합니다만 이번 주 회동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전날 열린 첫 실무회동에서 영수회담의 날짜는 물론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 원 규모의 추경과 최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자제, 그리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주로 듣겠다는 입장이었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청구서인지 견적서인지 민주당의 의중 파악이 더 필요하다며 청구서라면 조율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전날 민주당이 대통령실 측에 전달할 요구안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도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실무협의가 끝나자마자 의제 내용을 흘리는 건 기선제압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겁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런 얘기는 서로 안 하는 게 맞다며 회담의 뜻이 없는 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실무협의가 늦어지면서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은 다음 주에 진행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 같은 정치적인 쟁점보단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민생에 방점을 찍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도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 당초 마약 같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지만 금액이나 선별 지급 등 방식에 대해선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예 영수회담 의제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특검법까지 올려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국회의장 선거를 두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걸로 보이는데 추미애 당선자는 친명의 좌장 정성호 의원을 겨냥해서 의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건 엉뚱한 말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추미애 당선자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들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채 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의제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이채 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경선 도전을 공식화한 5선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어떤 국회의장 후보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영수회담 의제가 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엉뚱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정 의원은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의제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꺼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대표가 말씀하겠냐며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털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사람이 영수회담 의제를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선거에서 떨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아 오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부 낙선자는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권한을 장관과 총리에게 좀 나눠주라는 등의 쓴소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득표에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1시간 40분에 걸쳐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거나 선거에서 패배한 의원들을 격려한다는 취지였는데 의원들 사이에선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영남권에 출마했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면 부담스럽다면서 장관과 총리에게 권한을 좀 이양하고 책임도 나눠서 져야 한다고 말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선 때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가라며 독선적이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온 게 아니냐는 비판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들 중에선 대통령이 너무 작은 일에 신경 쓰기보다 큰 길을 봐야 한다. 당의 체계가 너무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낙선자들에게 정부가 득표에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도 했다고 참석자들은 정했습니다. 오찬이 진행되는 내내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자 사회자가 나서서 짧게 말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총선 참패를 수습할 새 원내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안에선 벌써부터 도로 친윤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4선의 김도읍, 박대출, 김태호 의원, 3선에선 이철규, 추경호, 김성원 의원 등이 후보로 꼽힙니다. 이철규, 김성원은 친윤계, 나머지 의원들은 영남 지역 의원들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건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당 영입인재 출신 당선인과 낙선자들이 연이어 만나 조찬을 열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 안팎에선 외연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는데도 또 친윤 영남 출신이 지도부를 맡아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22대 한 당선자는 총선 패배 후 자숙과 반성의 시간이라면서 친윤 원내대표 체제는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습니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 역시 윤핵관 이미지가 있는 후보가 되면 당정 종속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후보로 거론되는 다른 의원들은 친윤계인 이 의원과 경쟁할 경우 친윤 대 비윤 구도가 부담스러워 출마에 신중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당대표를 수도권에서 원내대표를 친윤 영남계에서 나눠왔자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친윤이 죄는 아니고 뭐 대통령과 친하다는 게 죄가 될 수는 없죠. 특히 집권당에서. 나경원 당선자와 안철수 의원 등이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대통령의 오찬 회동 제안을 거절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거 기간 하루 2번이나 사퇴 의사를 밝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때문이었다는데 유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한동훈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했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9일 앞둔 지난 1일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2차례 사퇴 의사를 밝힌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의대 증원 숫자 유연화를 주장하며 사퇴 배수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은 한 전 위원장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이 다시 사퇴를 언급하며 반발했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았고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마쳤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건 이처럼 선거 당시 최소 4차례 갈등이 쌓인 데 따른 거란 분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 간 갈등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내일부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이 다음 주 화요일 응급 중증 환자를 뺀 모든 진료를 중단하는 등 전국 주요 병원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진료를 멈추게 됩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수술과 외래 진료를 모두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병원, 보라매병원 모두 3곳입니다. 응급, 중증, 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 이날 예정돼 있던 수술과 진료는 모두 다른 날로 옮길 수밖에 없어 환자들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 5일 중에 또 하루를 또 셧다운 한다고 하면 그럼 약 20% 정도 지금 수술이나 진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치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속에서 다른 주요 병원들도 잇따라 휴진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주 1회, 충남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은 매주 금요일에 진료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세브란스와 서울 성모, 삼성서울병원도 다음 주 중 하루 진료를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들의 사직도 본격 이어집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 4명은 5월 1일자로 병원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 역시 내일 외래 진료를 마지막으로 사직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간 거지. 보던 환자들도 그래도 저희는 믿을 만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이제 부탁드리고.
의대 증원에 두고 갈등이 계속 커지자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오늘 적정한 의사수를 추계하는 논문을 공모하고 그 결과를 내후년 입시부터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추계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증원 유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이제부터 진짜 집단 사직이 시작될 거라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는 사직이 수리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거라 반박합니다. 교수 일부만 떠나도 환자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등 피해가 커지게 되는데 정부는 연일 의료 붕괴는 없을 거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현실화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수들 사직 움직임을 두고 정부는 이틀 연속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당장 한꺼번에 사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차피 수리도 안 할 거라는 논리입니다. 교수들의 선의를 믿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환자를 뒤로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그런 교수님들은 실제로는 저희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나 교수 상당수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결심을 굳힌 상태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그리고 학생과 전공이 가르쳐서 좋은 의사 만들려고 왔는데 종합병원에 환자 열심히 보러 갈 가능성이 많아요. 교수 사직의 여파를 단순히 숫자만 놓고 봐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분은 혼자 하든가 아니면 2명이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1명 빠짐으로써 그 병원의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실제 서울대병원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이 사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들이 떠나면 소아투석 체계는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수에게도 진료유지 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단 내릴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씨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몬테네그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권 씨가 미국으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건 미국 금융당국이 권 씨에게 우리 돈 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매겼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영 씨가 미국행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국 송환을 취소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근거 없는 불법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5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의 인도지는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물입니다. 한국으로 가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권 씨는 이미 국내 수사를 대비해 변호사 선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사범의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40년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권 씨가 사법체계 차이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Obviously, he would prefer, I think, to go to South Korea rather than the U.S. because then he would be charged here and charged there. Whereas if it's South Korea, I think it would just be one go. 여기에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권 씨에게 53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뉴욕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융시장을 교란한 권 씨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약 5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국내 투자자의 피해도 약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경비원이 입주민 차를 대신 운전하다 다른 차 1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벤츠차 한 대가 천천히 뒤로 움직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표시인 빨간 등이 여러 번 들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더니 서 있던 차들과 부딪힙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데 차는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속도가 높아지고 앞에 서 있던 차를 잇따라 부딪히고 나서야 멈춥니다. 사고가 났던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당시 벤츠 차량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빠르게 움직였고 이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렇게 차 12대가 부서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차난이 심해 이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나갈 때 경비원이 차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경비원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후진했는데 갑자기 뒤로 막 나가더라고요. 또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를 막 그냥 소리 내면서 이를 들어오더라고요. 사고 당시 직접 본 차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큰 충격이 일어났을까 하는 게 의문점이고요. 커브 돌 때 속력을 보면 엄청난 굉음과 소리가 났었습니다. 현행법상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을 때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차 12대 피해 비용을 경비원과 차주가 물어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앞부분이 크게 망가진 승용차가 전조등을 끈 채 밤길을 달렸습니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파출소장이 뒤를 쫓아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역시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강원 양구군 해안파출소 김시당 소장은 어두워진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범퍼가 다 떨어진 채 운행을 하는 걸 발견하고 직감적으로 이 차는 물피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뭔가 있다고 느낀 김 소장은 곧장 순찰차를 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사이렌 울리며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멈추는 듯하던 승용차, 하지만 이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중앙선 넘어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김 소장은 무리하지 않고 일정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떤 시간을 두고 스스로 운전자가 포기하도록 안전하게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근거리 따라가면서 그렇게 약 2km 거리를 따라갔더니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66살 남성 운전자 역시나 음주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3%였습니다. 몸을 못 가는 거 비틀거리면서 그래서 제가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하니까는 이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승용차는 사고 충격으로 떨어진 범퍼 말고도 보닛이 이렇게 구겨지고 또 타이어에 큰 구멍이 나서 터졌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의붓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힌 뒤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지병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 한 대가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급하게 나온 구급차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경찰서에서 50대 후반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 어제 오후 6시 37분입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피의자였습니다. 체포된 가해 남성은 경찰서에 도착하고 2분 뒤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확인해보니까 의식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그대로 그래서 바로 119 신고하고. 이 남성은 광주 양산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중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흉기를 들고 아들 몸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아들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가해자는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은 테이저건 한 발을 쏴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10여 년 전 재혼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별거 중인 가족집에 찾아가 난동을 벌였고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었던 이 남성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1년에 80톤이 넘습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는 다회 용기를 도입했는데 이건 역시 아무렇게나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래하고 한호하다 보면 배가 고픕니다.
응원도 좋지만 역시 야구장에선 먹어야 합니다. 맵고 달달한 떡볶이, 바삭한 치킨 한 입 뒤엔 시원한 맥주가 필요합니다. 어느새 다 먹은 간식, 이닝이 끝나자 매점으로 향합니다. 음식을 주문했더니 분홍색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이번 달부터 서울시가 도입한 다회 용기입니다. 1년에 87톤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보려는 시도입니다. 이 다회 용기가 잘 쓰이고 있는지 경기 내내 지켜봤습니다. 먹고 응원하고 버리는 사람들. 물이 든 페트병은 그냥 쓰레기통에 던지고 캔과 종이를 같은 통에 버립니다. 경기 중반인데 벌써 쓰레기통이 가득 찼습니다. 제대로 버려졌는지 제가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쓰레기인데 페트병도 있고요. 맥주 캔도 있고 먹다 남은 과자와 심지어는 반납함에 있어야 할 다회 용기까지 여기 버려져 있습니다. 일회용기, 다회용기 할 것 없이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쓰레기통에서 용기가 나오고 용기가 있어야 할 전용 반납함에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여기 있는 게 전부 저 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하나 꺼내 다시 분류하는 건 청소노동자 몫입니다. 핑크색에 갖다 넣으세요 계속해도 던지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으면 10시간 넘을 때도 있어요. 이러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다회용기가 쓰레기통에 있다 나온 걸 본 시민들은 사용을 꺼립니다. 서로 입으로 통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생상 그런 게 있어서 많이 사용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용기들 어떻게 세척하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손 설거지로 한 번 씻고 고온 소독과 초음파 세척까지 거칩니다. 이 다회용기만 잘 써도 야구장 플라스틱 쓰레기 72%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을 담당하는 고위 인사가 어제 이란으로 향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을 팔아온 북한이 이번엔 이스라엘과 분쟁 중인 이란과 또 다른 무기 거래를 하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립니다. 또 이란의 자폭 드론이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윤세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위급 인사의 이란행을 알리는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는 간결했습니다.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어제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는 게 전부입니다. 방문의 목적과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 러시아를 방문한 윤 경제상은 20여일 만에 이번엔 이란을 찾은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가장 적극적으로 무기를 지원해온 두 나라가 직접적으로 무기와 군사기술 등 거래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1980년대 후반 북한과 이란이 자금과 미사일 기술을 주고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양국 간 군사협력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국정원도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활용된 이란 탄도미사일에 북한 기술이 포함됐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습에 3,000대 이상 사용한 이란제 자폭 드론이 북한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저렴한 데다 50kg에 가까운 탄두를 싣고 2,500km 넘게 날아갈 수 있어 북한 입장에선 가성비 좋은 남한 공격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북한이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 성능 시험을 한다는 우리 군 당국의 분석도 북한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초대형 방사포를 수출하기 위한 성능 시연 등의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이 일어난 뒤 교권이 무너진 건 학생 인권조례 탓이란 주장이 쏟아졌죠. 학생과 교사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결국 오늘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도 의회가 학생 인권조례안을 폐지했습니다. 이승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희초 20대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담한 교권 침해 사례는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여러 법들과 실효성 없는 대책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사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들은 학생 인권 조례를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개정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교권 침해와 연결할 수 없다는 반박이 맞섰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제 폐지안이 발의됐고 오늘 충남도 의회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총 투표수 48표 중 찬성 34표, 반대 14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서울, 인천 등 학생 인권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첫 폐지 사례입니다. 지난해 12월 폐지안이 발의됐는데 표결만 4번 했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많았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제의 요구, 재표결 부결, 폐지안 재발의 등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교사, 학생 모두를 위해 학생 인권 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 인권 보호 정책이 후퇴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도 폐지안이 발의돼 있어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가격 인상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요청에 가격 올리는 걸 늦추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는 물가 잡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많죠. 이렇게 고물가가 길어지면서 구내식당은 오늘도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직장인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긴 줄이 구내식당 바깥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국과 서너 가지 반찬, 음료까지 갖춘 한 끼 식사의 가격은 10,000원이 안 됩니다. 식당 가면 보통 10,000원, 뭐 싼 게 9,000원 이런데 여기는 그래도 한 7,000원 하면은 저렴하잖아요. 월급이 별로 안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조금 저렴한 걸 먹어야죠.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4%로 평균 물가 상승률이 웃돌았는데 이런 현상은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길어지다 보니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알뜰족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요새 많이 올랐거든요. 한 달로다가 따지면 식비가 거의 한 10만 원 이상은 좀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일부러 좀 찾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한 가계부의 조사 결과 외식비 지출은 1년 전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여기다 치킨과 햄버거, 김밥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총선 직후 본격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어 외식 소비는 더 움츠러들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값과 유가가 치솟으며 전반적인 생활물가 인상도 불가피한데 관련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려다 정부 압박에 철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제과업체는 다음 달부터 초콜릿 제품 가격을 올리려다 정부 요청에 인상 시기를 한 달 늦췄고 CJ 대한통운은 편의점 택배 요금을 50원 인상하려다 철회했습니다. 다만 물가 인상 요인이 뚜렷한 상황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 관리가 한계에 부딪힐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안마의자 제조사 세라젬이 부당 광고로 1억 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원목의 가치라고 광고하더니 원목이 아닌 합판으로 드러난 겁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세라젬이 판매하는 안마의자 디코어의 TV 광고입니다. 원목을 깎는 장면을 보여주더니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라는 문구로 제품을 홍보합니다. TV뿐 아니라 홈쇼핑 광고에서도 이 제품이 기존 안마의자와 다른 품격 있는 고급 원목 감성의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2년 전 이 제품을 출시하며 원목 소재 등을 차별점으로 내세웠고 1년 동안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제품에 들어간 건 원목이 아닌 합판이었습니다. 광고 아래 부분에 작은 글씨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구만으론 원목이 아닌 합판을 썼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세라젬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 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세라젬은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했다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훈수 정치. 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산출 근거가 없다라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25만 원에 대한 합리적인 수치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2,000명 의대 증원 붙들고 의료 시스템 전반을 초토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한 번에 두 사람을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저 25만 원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자, 이준석 대표는 이와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관념에 대해서도 훈수를 뒀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인플레가 무엇인지 혹시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특히 지난 대선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우리도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 상당히 당시에 논란과 화제가 됐었는데 혹시 그런 발언들 때문에 아깝게 대선에서 진 게 아니냐라는 훈수도 뒀습니다. 네. 계속 한번 인플레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아시긴 아십니까? 국민들의 구매력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이야기고 국민들은 과일이든 샌드위치든 소고기든 초밥이든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 25만 원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진성준 수석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용기간이 있는 소비 쿠폰을 발행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다. 또 그 이름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좀 야당들을 대상으로도 좀 지적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마침 오늘 또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날선 발언을 내놨는데요. 자, 조국 대표 정책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훈수를 뒀습니다. 자, 그동안은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갑자기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타지 않겠다. 당내 혁신위에서 할 정도의 그런 가벼운 주제를 던지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내는 건데요. 네. 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금 연석회의 제안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 영수회담 전에 여러 이벤트가 열리면 정작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의미 자체가 희석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 대표는 그동안 주로 대통령 향해서 좀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날선 비판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자, 여당과 연대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반윤이다라고 정체성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외부 총질을 훨씬 더 많이 할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겪어봤더니 다급해지면 말을 듣는 척한다. 대선 때 90도 인사를 했다.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많이 해왔던 것이죠. 네. 자, 실제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여야 좌우를 넘나들면서 맞춤별로 현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서 캐스팅 보트로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오늘 지난주였습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국 대표와 나란히 서서 특검을 요청했었고 또 오늘이었죠. 민주당과 조국당과 같이 방송 3법 제2법에 대한 공영방송 개혁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보 야권과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뭐 같이 할 건 하고 비판할 건 한다. 뭐 이런 거겠군요. 네, 다음 볼까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모두가 이재명의 사람들. 자, 지금 총선 압승한 민주당 국회의장, 차기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이죠. 벌써 당내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나오는 사람들만 정성호, 추미애, 조정식, 우원식 4파전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친명을 자처하는 자천, 타천, 친명입니다. 타천도 없이 다 자천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는 계파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선명성이 있느냐의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들이 많이 나오자 과반을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명성이라는 게 누가 더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이런 것보다 좀 이제 당내에 좀 더 소구력이 있는 후보가 나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동안 국회의장이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중립적인 위치였었는데 사실상 이제 당내에서는 지금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역대급의 여대 야소 승리를 했기 때문에 과거의 중립적인 위치의 의장과는 좀 다른 의장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180석을 줬는데 이걸 갖고 뭐 했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특히 그 이유가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들이 역할을 못했다. 실제로 추미애 의원도 박병석 전 의장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다 비판을 했고요. 또 당내에서는 직전에 김진표 의장이 윤 대통령 편을 많이 들었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더 선명하게
의장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장은 여야를 모두 아우르는 입법부의 수장이지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는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번 선거는 좀 이런 전통이 깨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우주에서 새떼처럼 무리를 지어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을 군집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3, 2, 1. 일렉트론 로켓이 불을 내뿜으며 우주로 향합니다. 이 발사체 상단에는 우리나라의 첫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셋 1호가 타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의 작전명은 BTS입니다. We have called Beginning of the Swarm, or BTS for our K-pop fans. 군집위성은 새떼처럼 무리로 비행을 하는 소형 위성을 뜻합니다. 무게는 100kg보다 가볍고 500km 고도에서 해상도 1m급 촬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대표적인 군집 위성입니다. 오늘 발사된 위성은 선발대 성격인 한 기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2027년까지 모두 10기를 더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소형 군집 위성은 다목적 위성처럼 고해상도 카메라는 없지만 여러 대가 번갈아가며 목표 지점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난이나 재해, 국토관리와 국방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때 첫 교신이 늦어져 위성센터에는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위성의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앞으로 네온셋 1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군집 위성의 보안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JTBC 김민입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멸종위기종 점박이 물범이 우리 서해로 찾아옵니다.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줄고 있는데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에서 4마리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이 점박이 물범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입니다. 보기 힘든 이 물범, 모래톱 위 나란히 앉아 볕을 쬐고 있습니다. 물 밖으로 고개 내밀고 물놀이 하다가 방금 잡은 광어로 식사합니다. 이 모습 카메라가 따라다녔더니 눈 마주치고는 물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점박이 물범 4마리가 서해안 가로림만을 찾았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모래톱이 사람들 접근도 없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점박이 물범은 중국 보하이만 얼음 위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봄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모래톱과 바위가 많은 백령도와 가로림만을 찾습니다. 해마다 200마리 정도가 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엔 백령도에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새끼가 처음 포착됐습니다. 반가워하는 목소리와 함께 기후변화 때문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물범 번식지인 얼음이 줄다 보니 바위에서 번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물범 더 잘 찾아오게 하려면 인간이 노력해야 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도심 주택가의 한 오피스텔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태로 4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 때문에 관리 책임을 서로 미루며 벌어진 일인데 애꿎은 주변 주민들만 악취와 벌레에 시달리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한주 기자입니다. 냉장고부터 소파, 변기까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어림잡아도 수십 톤은 되어 보입니다. 건설 폐기물까지 섞여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 오피스텔 바로 옆입니다. 어떤 여자가 왔는데 오빠 빨리 버려 이러고 빨리 가자 하는데 저거 왜 저러지 그러는데 저렇게 하루하루 쓰레기가 쌓여가는 거지. 4년 넘게 이렇게 쌓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나 거리낌 없이 쓰레기를 던지는 곳이 됐습니다. 안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앞으로
앞으로 드나드니까 그쪽으로 갈 일이 없으니까. 창문을 열면 바로 쓰레기 뷰입니다. 점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반 쓰레기도 막 내려오고 이러니까 냄새 같은 것도 그렇고 저희 주민들 이제 피해가 많아요. 음식물이 섞여 있어 온갖 벌레가 꼬입니다. 바로 옆 양로원은 해마다 해충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방역을 해봤지만 쓰레기가 그대로다 보니 그때뿐입니다. 여름만 되면 이제 직원들이 다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다 모기가 엄청 물리고 온 얼굴에 막 진짜 모기 물린 자국이 있을 정도고 악취도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쓰레기를 방치한 오피스텔 관리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 치우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댑니다. 내가 이야기했죠. 빨리 돈 주고 치워라 하니까 돈이 없다 하면서 좀 이따 이렇게 밀었지. 소유주는 유치권 분쟁을 하다 연락이 끊긴 전임 관리 대표 탓으로 돌립니다. 관리 일체를 상대방이 했으니까 그 사람 책임이죠. 그 사이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몇 차례 과태료 부과를 했지만 쓰레기 자체를 치우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는 이유입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수행되지 못하고 습식에서 치워준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될까봐 함부로 저희가 못 치우고 있는 것이죠. 내팽겨쳐진 양심에 모두가 남 탓을 하는 사이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70억 원의 위약금과 함께 축구 대표팀에서 경질된 클린스만 감독이 2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최고 성과를 내고도 희생양이 됐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무엇보다 실패 이유론 선수들 간의 다툼과 한국 문화 탓을 했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Kürzer war jetzt euer gemeinsames Gastspiel in Südkorea. Das hat nur ein Jahr ungefähr gedauert. War ein schräges Jahr. 오스트리아의 TV 토크쇼에서 받은 이 질문에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 사이에 갈등을 꺼냈습니다. Fantastisch als Erlebnis, als Erfahrung, was wir dort sammeln durften. Und es kam halt zu einem abrupten Ende, weil es passiert ist innerhalb der Mannschaft beim Asien Cup.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를 꺾고 최고의 경기력으로 4강에 올랐는데 손흥민과 이강인이 다투게 되면서 팀워크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Kangin Lee, der bei Paris Saint-Germain spielt, den älteren Spieler Son, der bei Tottenham Hotspur Kapitän ist, respektlos kommentiert hat. Und der hat 이어 두 선수와 대화를 나눴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이 사태로 아시안컵은 끝나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충돌에 대한 감독으로서의 책임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Koreanischen in ihrer Kultur immer der Ältere Recht hat, auch wenn Unrecht hat. Also das ist eine Kultur, die 1년 만에 경질된 배경으로 한국만의 정서, 문화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So ist der Erfolg der südkoreanischen Mannschaft in den letzten 15 Jahre. Aber in der koreanischen Kultur ist es halt so, dass dann jemand verantwortlich dafür gezeichnet wird. 클린스만 감독은 중도에 경질되면서 축구협회로부터 70억 원 내외의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위약금의 지급 방식과 금액에 대해 절차가 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인터뷰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Wir hätten halt schon gern das Ding weitergeführt, weil die Mannschaft hat eigentlich das Zeug, bei einer Weltmeisterschaft übers Viertelfinale hinweg zu kommen. Bei einer Weltmeisterschaft. Fußballspiel funktioniert. Und das hat er auch klasse gemacht. 공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기아 김도영 선수의 홈런 이야기가 뜨거운데요. 홈런을 많이 치는 것도 대단한데 모두를 놀라게 한 건 날아간 거리였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솔직히 약간 장애 홈런은 됐을 것 같고. 기아 김도영이 잡아당긴 타구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고척돔에 천장이 없었다면 어디까지 날아갔을지 모릅니다. 외야수들도 따라가길 포기했는데 날아간 거리는 130m로 기록됐습니다. 25경기에서 벌써 9번째 홈런입니다. 무엇보다 덩치가 크지 않은데도 쳤다 하면 초대형 홈런입니다. 홈런 9개 중 7개가 120m 넘게 날아갔습니다. 스윙 스피드보단 하체 스윙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약간 더 공의 밑에를 파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빠른 발을 앞세워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도 쉽게 해냅니다. 이번 달에만 도루 10개를 챙겨 10홈런, 10도루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안에 이 기록을 쓴 건 43년의 프로야구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3할 9푼이요? 와, 저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이종범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팬들은 잘 뛰고 잘 쳤던 이종범을 떠올립니다. 21살 프로 3년차 김도영은 데뷔할 때 이종범보다는 바람의 손자 이정우를 롤모델로 내세웠습니다. 이정우는 당시 시범 경기만 보고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도영이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김도영의 활약 속에 기아의 4월 이야기는 갈채와 함께합니다. 기아는 3주째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반인륜적이며 불법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후배들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강요했다는 혐의가 알려졌죠. 그러자 김현수 선수협회장이 선수들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김현수는 선배의 강압 때문에 후배들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면서 한때 한 팀에서 뛰었던 오재원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하루 전 두산의 이승엽 감독이 선배로서 후배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보다 비판 강도가 더 셉니다. 위계를 내세워 프로야구 무대의 근간과 선수로서 기본을 흔든 게 부끄럽단 건데요. 선수들을 향해선 한 명의 일탈이 프로야구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며 유혹이 생기면 동료와 가족들을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종일 서늘함이 감돌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3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오르겠고요. 특히 주말에는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또 한 번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차츰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모래먼지를 뿌리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을 중심으로 낮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중부 내륙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모처럼 맑게 드러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대부분 10도 선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반면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특히 대구는 2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얇은 겉옷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